자, 시간 이제 공부할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78쪽 우리 주제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는 주제로서 행정법 전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에요. 자, 우리 교재를 볼까요? 행정상 법률관계란 뭘 말하느냐? 그래서 개설에서 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법률관계란 쉽게 말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 그런데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행정 작용에 관련해서 법을 적용받는 관계. 그게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 그래서 국가 등을 행정 주체라고 부르는데 국가 등의 행정 주체하고 주체가 이제 한쪽 당사자가 되면서 맺는 관계를 말한다. 요거는 이제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종류라는 걸 읽어보세요. 행정상 법률 관계는 동그라미 1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조직법적 관계는 별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직법적 관계는 이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청으로 따지면 시청의 무슨 국 간의 관계, 이렇게 부서들 간의 관계, 아니면 뭐 인천시와 경기도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의 주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행정작용법적 관계, 그게 보통 우리가 좁게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말하면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정상 법률관계 이렇게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국민 간에, 시민 간에 맺는 행정작용과 관계된 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류에서 동그라미 2번은 잘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행정작용법적 관계. 보통 이거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칭하며,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국민하고 맺는 관계야, 국가 등하고. 그러면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라는 영역과 사법관계라는 거로 구분이 된다. 요거는 이제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적용되는 법이 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법, 더 좁히면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있고, 사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법은 민법 같은 걸 칭합니다. 개인사자를 쓴 사법이라. 그래서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은 공법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와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다시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는 권력적인 관계와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그라미 2번 문장을 잘 정리하고요. 요걸 다시 표로 밑에 정리해 놨어요. 넓은 의미로 행정상 법률 관계라면 조직법적 관계, 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관심사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작용법적 관계. 이 작용법적 관계를 좁은 의미 협의의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도 칭하며, 보통 물어보기를 이거 물어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이 되고,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거기다가 하나 추가하자면 그 사법관계라고 한 데다가 사법관계는 또 공법관계는 하는데, 요거를 출제자에 따라서 사법관계는 국고관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국고관계. 국고관계. 국고관계라는 거는 나라 국자 창고 고자니까 국가가 재산을 가진 자로서 개인들하고 재산 거래하는 관계. 이거는 개인들끼리 재산 거래하는 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봐서 민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민사소송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공법관계는 우리 좁혀 말하면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라고도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 거다. 이것도 다 같이 좀 기입해 놓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에 있어요. 공법관계의 관심사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이거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둘로 나눈 후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을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쪽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법을 크게 두 계열로 쪼개서 각각 적용되는 분야를 다르게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이거 구별하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네. 자, 구별 실익 동그라미 1번 뭐 있어요? 표에서 공법 관계로 파악되면 적용되는 법은 공법에 속하는 법을 적용받고 싸움 나면 분쟁 나면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응? 그래서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사법 관계는 사법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민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민사소송을 해결해. 그래서 어느 관계에 속하느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냐에 따라서 1번 적용할 법과 법 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밑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 공법 적용할 법 및 법 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분쟁 싸움 났을 때 어디서 재판하게 돼 있느냐, 관할 법원 및 소송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도 어느 관계에 속하는지를 구별해야 된다. 요거 꼭 알아두고. 자, 그러면 구별 기준 얘기는 참고로 읽어두게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 행정상 법률 관계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 있고, 그럼 행정상 법률 관계는 공법을 적용받는 관계와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79쪽으로 가볼까요? 79쪽에 가보면 3번은 건너뛰어도 돼.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건너뛰고 4번 행정작용법적 관계라는 거로 가봅시다. 그럼 행정작용법적 관계 가면 자, 우리 아까 했듯이 공법관계 행정작용을 하면서 국민하고 맺는 관계야. 그죠? 그래서 공법관계는 행정법을 적용받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눴어요? 이 공법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공익목적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공익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맺는 거다. 이거하고 관련이 깊으며, 다시 이거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하는 경우 많아? 뭐 세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등등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 있죠. 이런 관계를 권력적 관계. 적자는 뭐 지웁시다. 권력관계라고 칭합니다. 권력관계. 또 하나는 뭐 있어요? 관리관계라고 칭하는 게 있어요. 관리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비권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의 관계가 있죠? 둘 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하고 맺는 관계. 그런데 한편은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였고, 한편으로는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합의해서 맺는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요구에 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볼까요? 자, 권력관계, 여기 내용 간단히 봅시다. 권력관계는 동그라미 1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를 말한다. 가볍게 읽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중요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권력관계는 아무래도 국가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의 엄격한 구속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치주의의 엄격한 구속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세요. 권력관계는 동그라미 2번에 법률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2번에 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한 조치 있죠. 권력적으로 국가기관이 하는 명령 강제 조치는 특수한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줄에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조치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정력이니 확정력이니 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법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일단 그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사망.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무슨 법 적용돼요?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망에 공법 및 공법 원리가 적용되고, 다만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공법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규정, 사법 규정 중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법 규정들이 많은데, 그런 법 규정을 일반 법원리적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는 건 기본이지만 사법 규정 중에도 일반 법원리적인 성격 규정은 이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배우지만 겸해서 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 싸움 나면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요.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인데 여러분들 뒤에 이미 뒤에서 배우셨죠? 공법관계 저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이란 게 있고 당사소송이란 게 있고 그렇죠? 항고소송은 공권력 행사하는 명령 강제조치 이거 이제 국민이 취소시켜달라 무효해달라 이렇게 싸우는 소송이죠. 따라서 이 권력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이 강제로 명령 강제한 조치는 이렇게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분쟁 해결은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에 의한다. 이거 알아두고요. 자 이번에는 관리관계. 이거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쭉 읽고 가세요. 뭐야?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응? 비권력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구는 1번을 쭉 읽어보고요. 응? 응.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요 관리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사법관계는 자 공익목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익목적하고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응? 네.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 맺는데 특별하게 공익목적 달성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또 무슨 관계를 맺죠?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무슨 거래 계약을 맺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 청사를 짓는데 건설업체하고 돈 줄 테니까 그 건물 좀 지어달라. 이거 개인이 돈 주고 건축 계약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개인이 필요 없는 땅 뭐야? 또 다른 개인한테 계약 맺고 팔죠. 국가도 필요 없는 땅이 있으면 뭐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런 거라든지 우리 국가가 뭐예요? 저 사무용품을 뭐 컴퓨터라든지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사죠. 이거 개인이 필요해서 돈 주고 계약 맺고 사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그 자체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아니면서 국민들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 계약 같은 거 맺어갖고 재산 거래하는 이런 활동 관계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법관계 또는 국고관계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민법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대표되는 사법을 적용하고 싸움 나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서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는 요 우리 관리관계라고 하는 게 공익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쪽하고 다릅니다. 사법관계하고 그죠? 그런데 대등한 관계를 국가와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또 이쪽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전 대조적인 건 권력관계가 하고 이 사법관계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관리관계는 이쪽에 측면 반, 이쪽에 측면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관계죠.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 관리관계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독일법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론 구성을 하면서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이런 관리관계라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비권력적인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이 사법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거는 같다 본질적으로. 하지만 또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라는 점에서는 또 이 사법관계하고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썼죠. 그런 점에서 이 관계의 특성을 잘 보세요. 이 관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대등 관계, 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야? 사법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사법, 민법 적용하고 분쟁 나면 뭐로 한다?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는 뭐야? 이 공익 목적 때문에 공익 목적에 달성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로 봐요? 공법 관계로 보고 공법 관계로 파악하고 이때는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무슨 소송이래요?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 종류가 있죠. 국가와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공법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관리관계라는 게 조금
네. 좀 위치가 좀 성격이 좀 애매하죠. 특히나 이제 비판을 하자면 관리 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느 계통으로 포함시켜 논의해요. 우리가 공법 관계로 포함시켜 논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사법을 적용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긴 해요. 다만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이걸 깨부술 만한 명확한 어떤 명쾌한 논리가 나온 건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관계가 유지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응?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리로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우리 아까 권력관계에서 인정되는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는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 특수한 효력은 국가기관이 권력적으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나중에 상세히 배우니까. 따라서 이거는 지금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뭐 합의하고 하는 거라 관리관계에서 행해지는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공정력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항 그렇게 정리. 이거 자세히 물어보는 일은 별로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기본적인 논의만 하세요. 그리고 이미 관련돼서 관련 논의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84쪽을 먼저 잠깐 볼까요? 페이지 한번 8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84쪽에 쌍가루 이번에 사법관계라고 있죠? 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법관계인데 교재에는 둘 써놨죠? 그래서 국고관계라고 부르는 거와 행정사법관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국고관계만 좀 읽어보세요. 응? 국고관계 지금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응? 그런 거고요. 여기 밑에 행정사법관계라는 건 바로 요 관리관계라고 일본 학자가 말한 거 이런 관계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명쾌하지 않다.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서 이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행정기관, 국가기관이 활동하는 건데 방식은 어떻게 민법상 뭐 계약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에 그런 관계를 행정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사법이란 민법 같은 사법이라도 공익 목적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변하고 변경되고 공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다만 이거 별로 요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관계는 꼭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는 두세요. 자, 요 관계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새 시험 출제 경향은 이런 틀 하에서 결국 우리 실제 있었던 국가기관 등하고 개인하고의 관계 맺은 게 이쪽에 속한다고 받느냐 이쪽에 속한다고 받느냐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소송하는 방법 절차가 달라지죠. 민사소송을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해야 되냐 자,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험은 주로 80페이지처럼 자 8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거기에 써 있는 판례 같은 게 시험에 단골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관계로 본 사례 같이 몇 개 좀 검토해 볼까요?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거로 80페이지에 1번 한번 볼까요? 공법관계로 본 사례. 자, 1번을 보니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 적발을 했다. 그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지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거기 논리를 읽어보면 국유재산법에서는 뭐 하도록 돼 있대요? 국유재산을 허가 안 받고 멋대로 점거 이용하던 자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변상금이란 걸 부과하도록 해놨다. 그 변상금은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무슨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했다면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플러스 그거에 20% 더해서 그만큼을 변상금이라고 부과하도록 해놨고 그 20%는 뭐예요? 일종의 벌 주는 의미에서 거기서 읽다 보면은 셋째 줄에 징벌적 의미라는 말에서 벌 주는 의미에서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가 20%를 더 얹어서 부과하도록 해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징벌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변상금을 부과받고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야 뭐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이 직접 어떻게 돼요? 부과했던 행정기관이 안 내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스스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세금 강제 징수하는 절차 규정을 똑같이 따르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을 다 살펴보건대 이거는 뭐야? 국가가 공권력 행사자로서 뭐야? 권력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소위 이제 여러분 배웠죠?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권력적으로 하는 공법관계다라는 그런 판결이죠. 그래서 공법관계이며 특히 마지막 줄에 뭐라고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말 그거 좀 유의해 두세요. 자 이렇게 이 공법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건 대개 뭐예요? 두 가지 성격이 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는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인 행위나 그러니까 명령 강제 하는 강제 권력적인 조치를 하면 권력적인 조치 권력적인 행위를 하면 공법관계 그죠? 또는 명령 강제가 아니라도 여기 나와 있듯이 공익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공법관계로 주로 보는 거예요. 응? 이런 성격이 거의 없으면 약하거나 없으면 사법관계로 보는 거고 대략적인 구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2번 3번 같은 거 묶어서 보면 2번 3번에 공통점으로 두 채 줄에 다 뭐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업자,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요거는 뭔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있거나 뭔가 예전에 국가하고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뭐 잘못된 그 공사를 해가지고 뭔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이 행하는 무슨 도로공사, 건축공사 이런데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어쨌든 2번, 3번 묻고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누가 하냐에다 초점을 보세요. 누가 하냐면 1번은 2번은 결국 첫째 줄 끝에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나 3번은 첫째 줄 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 있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기업을 니네는 우리가 하는 공사에 몇 년간 참가할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조치는 뭐래요? 결론이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다 해서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꼭 공법관계로 본다는 거고 이거 처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분이란 말 이해하죠? 표현이 처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이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집행 조치 그래서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에 불이익 주는 조치 있죠? 이런 게 이제 처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 이건 뭐 뒤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체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5번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이 청원경찰은 만약에 은행 같은 데 고용돼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면 이거 사기업하고 근로계약관계 맺은 거 봐요.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지만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신분이 공무원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관계와 다르게 보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러 법 규정을 신분은 공무원 아니라 그랬죠. 근데 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러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등등 해서 결국은 이거는 공법 관계로 보다. 공법상의 근무 관계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관계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용적으로 내용을 다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런 제목을 달고 다음 중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공법관계로 본 거를 골라라. 공법관계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내고 제목으로 깔아내고 고르라고 하니까 요 결론 제목을 굵은 글씨로 된 걸 잘 보고 공법관계인지 아니라고 했는지 그걸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6번 7번 또 비슷하죠. 수도요금 부가징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이용관계 이런 거 보고요. 그다음에 8번은 조금 설명할게요. 거기 귀속재산 매각한다 그랬죠. 요 귀속재산이란 건 일제시대에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우리가 해방 후 그대로 우리 정부가 넘겨받았어요.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특정인에게 파는 행위 있죠. 요 귀속 재산을 파는 행위는 그거는 이제 특별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관계로 봐서 공법 관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분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서부터 여러분들 12번까지를 공통점으로 묶으세요. 9번부터 12번까지. 그럼 공통점이 뭐가 들어갔냐면 행정재산이라는 단어가 공통점입니다. 자, 9번에도 행정재산, 10번에도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11번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한다면 사용료 부과, 이렇게 다 행정재산이 다 공통점으로 들어갔죠. 자, 요거 이해하려면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그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행정재산이라는 종류와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라는 종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과거 몇십 년 동안 잡종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최근에 잡종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이 일반재산이라는 걸로 바꿔 부르기입니다. 응? 자, 이거 행정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불려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 청사 건물이라든지, 뭐 순찰차, 뭐 정부 국가 땅인데 도로로 만들고 공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일반재산은 국유 임야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뭐 특별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안 쓰는 거 있죠. 그냥 재산 가치로만 보유하고 있는 걸 일반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만 일단은 분류해 놓고요. 그럼 이 중에 행정재산과 관련된 거, 자 9번에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신청받고 너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런 거는 자 문제 읽어보세요. 행정재산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거는 두 번째 줄에 뭐야?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행위, 이런 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항문상, 강학상은 항문상 때냐, 항문상 특허라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특허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합니다. 행정처분으로서 특허라는 조치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줄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개인이 신청을 해요. 내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행정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뭐 정부종합청사. 근데 정부종합청사 건물의 일부분을 내가 매점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그 건물 청사의 일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해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 사용권을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라고 말하고 이게 특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그 거부하는 조치도 역시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은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 네. 이거 행정재산이 떴으니까 11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설명을 좀 생각할게요. 10번,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굵은 글씨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치세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재산. 그런데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을 특정인이 자기가 주차장 운영권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해와서 너한테 국립의료원 주차장 운영권 준다, 이렇게 하는 조치래요. 그러니까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첫째 끝에 보니까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해서 주차장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제목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이렇게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행정재산을 지가 사용할 권리를 주차장 운영할 권리를 달라고 신청해서 행정위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심사해서 권리를 부여한 조치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말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그죠?
공법 관계로서의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밑줄 보면 아마 사용료를 매달 얼마씩 내도록 돼 있다든지 뭐 1년에 얼마씩 내도록 돼 있다든지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상금이라는 용어는 가상금은 이자예요, 이자. 아마 상대방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납부를 늦게 했나 봐. 늦게 했는지 그래서 이 주차장 그 늦게 한 거에 따라서 가상금, 이자, 지연 이자 있죠? 이자도 내라 이랬더니 상대방이 내가 너는 늦게 낸 거 없다. 이자까지 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러면서 그를 자기가 이자까지 물어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소송으로 다투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나 봐요. 그죠? 판결은 뭐야? 이거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9번부터 10번, 12번까지는 다 행정재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응?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 자, 여기서 재개발조합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되는데 행정주체에 해당한대요. 행정주체. 그러면서 이게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는 셋째 줄 끝에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달라 하고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 의무의 관계,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런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3번 같은 거 공부할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자, 공법 관계. 그리고 이거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도 공부했어요. 맨 끝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이게 바로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그 다투어야 될 문제다라고 판결했다는 거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하고 15번을 설명을 좀 하자면 자, 14번하고 15번은 나중에 또 한번 이걸 다룰 그 관련 파트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지만 미리 얘기하면 자, 여기도 재개발 조합이 소위 이제 재개발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어디는 누구한테 분양하고 어디는 누구한테 분양하고 이런 거 계획을 짜 놓는데 그걸 관리처분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계획안을 짜요. 여기는 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죠. 안을 짜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걸 뭐야? 그 조합원 총회 조합원들이 다 모인 데서 총회에서 뭐야?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결의. 그래서 이거 줄여 말할까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요. 아마 예를 들면 조합원 뭐 전부 참석 아니면 뭐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거기서 뭐 얼마 이상 찬성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성을 해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감독하는 행정청에 신청해서 행정청에 신청하여 뭐예요? 이제 승인을 받는데 인가를 받는데 인가 받고 이제 인가 받았다는 걸 이렇게 알리는 행위 고시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됩니다. 꼬리표가 떨어지고 자, 이런 순서를 이렇게 밟게 돼 있어요. 법 절차상. 그런데 지금 14번은 15번을 먼저 보세요. 응? 자, 15번을 먼저 보면 15번은 지금 시간상 여기까지를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자,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작성해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어요. 근데 이 조합 총회 결의가 그 법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에 하자가 있다. 응? 그런데 아마 조합원 중에 일부가 이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 있다라고 하면서 다투려고 한대요. 응? 이 계획안 작성하고 총회 결의를 거쳤는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한대요. 그러면 자, 요걸 대상을 하자 있을 경우 요걸 소송 대상으로 해서 이 조합 총회 결의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무슨 소송으로 다투래요? 총의 결의 무효라고 판결해달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15번의 마지막 예.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무슨 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요 총의 결의를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총의 결의를 대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이 총의 결의가 무효다 이런 식으로 판결해달라고 다투어야 된다. 이게 15번이에요. 그런데 14번은요. 14번은 이 총의 결의 하자가 있었는데 이미 시간상 어디까지 됐어? 여기까지 돼버렸어.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14번 얘기예요.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뒤늦게 조합원의 일부가 총의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대. 그럼 총의 결의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2단계까지 진행돼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게 뭐냐면 재개발조합이 법 집행으로서 행한 이게 하나의 행정처분이래요. 이게 이게 이거 노란색 글씨로 써볼까요?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됐다. 따라서 이미 시간상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총의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총의 결의를 갖고 소송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이걸 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처분이니까 공권력 행사예요. 이걸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고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4번하고 15번은 이렇게 쭉 이제 시간적으로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한 몫에 공부하세요. 요 15번은 여기까지만 된 단계에서라면 총회 결의 하자 있으면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싸우고 2단계까지 진행이 된 뒤라면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를 갖고 소송하면 안 되고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요. 자, 16번 시립무용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얘기 나옵니다.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 단어로 누군가를 위촉하는 행위는 그 사람하고 행정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계약을 맺는 행위로 보고 그 위촉됐던 사람을 자른다든지 해촉을 한단 말이에요. 해촉하거나 재위촉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거는 너하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안 해 하는 행위로서 이것도 공법관계. 다만 이거는 처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었다가 대등한 입장에서 다시 너하고는 계약 그만하겠다는 대등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다.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자, 17번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세요. 자, 18번 18번 문제 이것도 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이런 거로 생각하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19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 등 급여에 관한 결정.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퇴직을 하죠. 그럼 퇴직했다고 바로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서류를 갖춰서 여기 나왔듯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19번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결정을 한 거야. 그렇다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퇴직금 달라고 소송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해주는 결정. 내용적으로는 그거야. 여기서 급여에 관한 결정이라고 썼죠. 이거는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결정.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싸워서 취소를 받아야만 권리자로 인정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공부해 두고요. 20번은 뭐
첫째 줄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월급 받을 권리, 수당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 그래서 이거 못 받은 게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 달라고 바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다. 응? 그래서 20번 이런 거는 이제 잘 읽어보고 끝에 가면 당사자 소송.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소송도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우리 뒤쪽에 2권 뒤쪽에서 당사자 소송 대상 거기도 다 중복해서 써놨잖아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1번도 체크. 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더불어 텔레비전 시청료를 징수하냐?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판결로서 확인 좀 해달라. 이거 다투는 것도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 다음에 22번부터 23, 24, 22, 23, 24 22번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그 사업지구내 세입자들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23번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 땅 법에 의해 바로 국가 땅이 되고 땅 주인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네. 이것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24번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자기 하던 사업 폐지돼 가지고 보상받을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22, 23, 24는 다 손실보상 청구권 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저 뒤에 우리 손실보상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6번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25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26, 27 26번은 어떻게 돼요?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해야 될 보조금 징수권.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참 장관이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단체에 보조금을 줬어요. 사회복지단체. 그런데 엉뚱한 용도에다 쓰거나 이런 게 허위로 신청했거나 이래가지고 적발이 됐어. 그럼 보조금 다시 반환해라 요구를 했는데 반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조금 징수권은 이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 이렇게 가지고 이거 반환 안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대? 법에서 강제로 행정기관이 징수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26번에 셋째 줄에 국세 셋째 줄 중간에 보세요. 국세 체납 처분의 이해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이랬죠. 그럼 이게 강제 징수란 건 법원에 소송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민사소송하지 않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압류하고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지막 줄에 있듯이 법원더러 해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골자예요. 이거는 징수권은 보조금 징수권은 넷째 줄 공법상의 권리로서 또 법에서 스스로 행정기관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강제 징수 방법을 써야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달라 해결해달라고 행정기관이 신청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7번은 또 뒤에 또 공부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판례들은 뒤쪽에 관련 부분에서 또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어차피 또 중복적 설명이 됩니다. 27번 키워드는 제목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이라는 단어이죠. 자, 부가가치세 환급해줘야 될, 돌려줘야 될 세금액 지급해줘야 될 국가의 의무는 이거는 읽어보시면 뭐야? 그 셋째 줄에 국가가 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무의무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해놓은 국가의 공법상의 의무고 따라서 환급받을 자도 특별히 법에 의해서 인정된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므로 이거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7번의 키워드가 두 군데 밑줄 쳐주세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여기다 포인트를 둬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곧 다음 시간쯤에 또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세요. 여기는. 그 다음에 사법관계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도 오른쪽에 판례 85쪽에 판례에다 포인트를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번 한번 읽어보죠. 행정 주체가 예를 들어 국가가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을 할 때 공공복지 또는 지금 공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국민 상호 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관계와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 사법 적용하고 분쟁은 국가와 개인 간에 서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로 예로 들었죠. 판결 자체에서 어떤 거 국가가 필요한 물품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정부 청사 건설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죠? 이런 거 다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3번 국가가 소유한 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거나 양요하는 행위. 양요는 뭐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대부 계약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부료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네. 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국유재산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다 그랬죠. 일반재산의 옛 표현은 잡정재산. 근데 국가 소유 재산 중에 일반재산만 개인한테 대부하고 매매해서 팔고 뭐 양요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 국유임야 대부 매각 양요한다, 대부 계약 맺는다 이런 것들 다 이 국유임야는 일반재산이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을 대부 매각 양요하고 이런 거 다 사법상 계약 맺는 거다. 개인 간의 재산 거래 계약하는 거와 똑같다. 그리고 사법상 계약 맺어놓고 계약에 따라서 월 임대료 얼마씩 납부해라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도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도 사법상 의무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 사법상의 행위다. 사법관계다. 이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는 상대방은 다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판결합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끝에 볼까요? 2번을 같이 볼까요? 2번을 보면 2번 같이 분석해봐요. 행정청이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법상 계약 맺는 거다. 그리고 이 사법상 계약인 대부 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조치 역시 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의무 이행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공권력 행사로서의 세금 부과 조치같이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 이미 얘기한 거고 그 밑에 화살표를 잘 볼까요? 다만 그러면 지금 대부료 대부 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이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해요. 임대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행정기관도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받아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놨대요?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에 관해서는 안 내는 자에 대해 징수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배웠죠?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하고 막 경매로 팔아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강제징수 절차에 의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뒀어요. 그럼 이렇게 소송 말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이런 거 방법을 쓰도록 해서 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쓰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 해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행정기관이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 86쪽에 4번 보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내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체결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자 관련해서 동그라미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만 명확해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예산회계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은 뭐래요? 사법상 계약.
2번보다는 참 제가 3번 똑같은 내용이니까 3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있대요. 공공계약. 응? 근데 이런 이름은 공공계약이라고 해도 그 가로 속에 있듯이 관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계약 같은 거야. 이런 계약은 이름은 공공계약이라고 붙이지만 성질면에서는 사법상 계약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응? 네, 그래서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3번 공부하고요. 동그라미 1번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 끝에 보세요. 1번 끝에 찾았어요. 넷째 줄 끝에 보면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라는 단어가 나요. 그것 좀 밑줄 쳐주세요.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 자, 요거 그 앞에 문장 보면 어떻게 돼요?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다. 응?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무슨 도로공사를 한대.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공사 할 거다. 이 공사를 따내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신청해라. 그래갖고 어떤 기업이 신청을 했어. 그래서 낙찰 받았대. 선정이 됐어.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기업한테 소위 입찰 보증금이란 걸 받아놔요. 국가가. 응? 그거 왜 받아놓냐? 이 기업이 계약을 따낸 후 계약대로 공사를 제대로 안 할까봐. 공사 계약대로 제대로 안 하면 그 보증금 받아놓은 거에서 보증금 받아놓은 걸 국가가 가져버리는 거야. 이걸 표현하기를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월세 계약 맺으면 집주인이 보증금 얼마 받죠? 그 보증금 받아놓고 월세 다 꼬박꼬박 내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보증금 반환해 주죠. 마찬가지예요. 계약대로 공사 다 했으면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월세를 제때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나죠.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거죠. 비슷한 이치예요. 1번 국가하고 어떤 기업하고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대로 공사를 안 할까봐 보증금을 일단 받아놨다가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금 해당하는 경우로 그 보증금을 국가가 갖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정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고, 만약에 그 계약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버리니까 상대방 건설업체가 그거 반환해달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계약 의무 위반한 거 없다 이러면서 반환 청구하고는 소송을 하려면 사법상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특히 다른 거 다 비슷하니까 1번부터 1번하고 3번 이렇게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해서, 부당이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어쨌든 1, 2번 세금 부과가 당연히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무효면 안 내도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대. 사법관계라고 보는 게 판례. 2번은 세금만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로 바꾼 것일 뿐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8번 보세요.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라는 건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국가나 뭐 하여튼 LH공사 같은 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개인 땅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용한다 그래요.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보상해주고 보상금 주고 강제로 뺏어갔어. 그래서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뺏겼어요. 토지 소유권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뺏어가더니 어떻게 돼요? 공익사업에 뭐 한 5년이 지났는데도 공익사업에 하나도 안 쓰고 있어, 내 땅을. 그럴 경우에 땅 뺏긴 나는 보상금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자기 땅을 되사할 수 있는 권리, 되사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환매권을 우리 판례는 사법상 권리로 봐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 따라 맺어지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8번 키워드 환매권 하면 사법관계로 보세요. 그 다음에 9번 공공단체의 임직원들의 근무관계. 우리가 여기 쭉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나왔는데 무슨 우리 공사, 무슨 땡땡 공사 있잖아. 서울시 지하철 공사, 뭐 또 뭐 있죠? 그죠? 뭐 무슨 대한주택공사 뭐 이런 것처럼 무슨 공사 공단, 이런 공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하는 관계는 이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이 공익 목적과 연관이 좀 있어서 이 일반 사기업체 근무하는 관계는 조금 다르게 취급을 받긴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은 또 아니고. 자, 우리 대본 판례는 대표적인 예로 1번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에 취업하는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뭐 해고당한 직원이 있다, 승복 못한다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4번처럼 한국조폐공사 직원,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4번처럼. 그래서 쭉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면 10번 판례는 굵은 글씨 제목에 협의취득이라는 거 있어요. 협의취득. 그거에다 포인트를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8번을 설명하면서 국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강제로 뺏어갈 수 있다 그랬죠. 보상 주고 보상해주고 법이 정한 절차 밟아서. 근데 그 강제로 뺏어가는 건 제일 최후의 방법이고, 그에 앞서 먼저 토지 소유자한테 뭐예요? 야, 공익사업에 필요한데 네 땅 좀 팔아라. 협상을 해서 합의하면 이제 땅값 주고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협의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키워드로 협의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협의취득 이꼬로 뭐다?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다. 그거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러면 협의취득이라는 단어만 보면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관계도 다 사법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음 페이지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11번은 가볍게, 여러분들 우리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이건 다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가 돼요. 하지만 사립학교 선생님은 학교 측하고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는 거예요. 따라서 학교 측이 해고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학교 법인을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사법관계. 그 다음에 1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자에게 사용 허용하는 은행인데, 여기에 기부받은 공유재산이라고 있죠. 기부채납은 그냥 기부라고 생각하세요.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성질이 뭘까요? 행정재산 아직 안 해요. 그냥 기부받아서 지자체가 재산가치로 보유만 하고 있는 거지 무슨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일반 재산 갖고 있다가 기부한 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 맺는 걸로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앞부분에 기부받은 행정재산을 어쩌고저쩌고, 이거 행정재산 얘기하면 기부받은 행정재산은 공법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 잘 시험은 나오진 않는데 폐천부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폐천부지면 하천부지로 쓰던 땅을 하천부지로 쓰는 용도 폐지시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폐천부지는 행정재산이었다가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인데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행위죠. 양요. 이거 일반 재산 양요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행위다. 예. 그 다음에 14번 중요하게 여깁니다. 14번은 아까 이거 뭐하고 연결해서 보냐면, 자, 아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 수익 허가하는 행위 있죠.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해 주는 행위는 이건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이건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처분. 어떤 내용의 처분? 특허라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런데 자, 국가가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한국공항공단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특허를 해주는데 이 특허받은 행정재산을 다시 뭐예요? 전대한대요. 전대하는 행위. 지금 여기에 이제 사례로 보면
학교 자, 한국공항공단이 국가로부터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이걸 또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체한테 네가 이제 임대료 받고 또 빌려준 거야, 사용하도록. 요 행정재산 전대하는 행위는 이건 뭐라고 봤어요? 이거는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 사법상 계약 맺는 행위로 봤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특허해 주는 행위인데 여기는 사법상 계약 맺는 행위라고 했다는 거. 이거 작년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재개발 조합하고 그 조합의 임원, 뭐 조합장이라든지 임원, 요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과 조합의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는 사법 관계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을 해고를 했어요. 해임을 했다. 그럼 조합장이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89쪽 보세요. 2개 정도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8번 보면 한국마사회라는 단체가 조교사나 기수 면허를 내줬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셋째 주 끝에 넷째 주 끝에 이거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무슨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가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사법 관계로서 행하는 징계.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겠어요? 면허 취소받은 조교사는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19번 거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나왔죠? 응? 여러분 아까 뭐 나왔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하지 못한 업자 공사에 참여 제한하는 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는 그거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 관계죠. 근데 여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를 누가 하냐면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든지 2번, 3번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4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소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렇게 말하죠. 얘네들이 이 특정 기업을 자기네가 하는 무슨 건설공사 등에 몇 년간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거는 국가로부터 무슨 공권력 행사하도록 권한 부여받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1번 볼까요?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특정 업체를 그 공사에 참가 제한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 제재하는 조치는 이거는 무슨 공권력 부여받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효력만을 갖는 통제에 불과하다. 사법상의 효력만을 갖는 통제에 불과하다. 이게 민사 사법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예, 그런 똑같은 이치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자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 간단히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돼? 지금 읽은 대로 판례가 공법관계로 봤는지 사법관계로 봤는지 이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